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글로벌 코리아 컨퍼런스 교육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입니다. 교육부분 국제협력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번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교육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성경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주최 및 참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올린 국제협력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아주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 섹션을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 특히 양질의 교육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의결하여 설정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17개의 목표를 영역 중에서도 인간의 삶 전반을 관통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공동 어젠다를 달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수원국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고등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인재 양성 및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로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던 모든 활동들이 엄청난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러닝이라든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교육 전달 방식이나 기존 교육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ICT 및 방송교육을 관한 관심도 급증함에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 새로운 기회를 보고 우리도 큰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 교육 섹션을 통해서 고등교육, ICT, 방송교육 부분에서 국제협력의 성과를 살펴보고 코로나 시기의 도전과제 탐색과 함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K-에듀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해 갈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행사인 만큼 부디 이번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교육 섹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구어온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우수한 성과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교육 세션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 타국에서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최수양 유네스코 기술직업 교육 훈련 국제센터 국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김우정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 국제화 부장님, 그리고 김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제협력 단장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단장님, 그리고 남한길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사업 PM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위해 참여해 주신 박혜원 교육부 서기관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도전적 상황 속에서 본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생해 주시는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선생님들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슬기롭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겠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멀리 파리에서 유네스코 기술교육훈련센터 사무국장님이신 최수양 국장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반상진 원장님, 컨퍼런스 관계자, 참석자, 발표자 여러분, 먼저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최되는 회의인지라 조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컨퍼런스의 주제를 논의하기에 시기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970, 80년대에는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국제교류를 떠올릴 정도로 현장을 오고 가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를 배우는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 대신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구촌의 공동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국제교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자간 국제협력 무대에서 한국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만날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파리, 뉴욕, 제네바 등으로 이해되어 왔던 국제개발협력의 무대가 이제는 한국의 진천시, 세종시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유동성의 필요가 줄어들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학생들의 국제적 의식 고양은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모순적이지만 국제화를 위해 눈을 안으로 돌려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투자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도 넓습니다. 고등교육은 개발협력의 테마로 흔히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이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한 국가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그것이 국제적인 개발 문제로 떠오르면서 고등교육이 국제개발협력의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개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치를 바꾸는 보기 드문 업적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에 소속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국은 교육 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지도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맞는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 남성 전문가들만 초청되어 국제사회에서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남녀 평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국제개발 사업에도 지켜야 할 행동 코드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틈새 시장도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존경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국제사회의 행동 코드까지 습득하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되 그러나 위협하지는 않는 모범적인 글로벌 코리아가 탄생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정말 우리 한국을 빛내는 글로벌 전사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우리 최수양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될 어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발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기 단상 쪽으로 다들 잠깐 나오시죠.
제가 알고 있는 일정과 이거는 스텝과 진행 측의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와 있기를 기념 촬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기념 촬영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농담이지만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바꾸면 될 텐데 상당히 굉장히 오리지널하게 정통을 되게 자랑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15분부터 저희가 발제 4편의 주제 발제와 함께 그다음 바로 이어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는 각 순서대로 한 분씩 올라오셔서 이 앞에서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이것도 약간 미스네요. 지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윤종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런 독특한 방식의 사회를 본 건 참 별로 없는 경우인데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추억을 제가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발제 4분 중에 첫 번째 고등교육 분야 국제 협력 동향과 관련해서 김우정 국립국제교육원 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는 한 15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발표를 맡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 국제화부장 김우정입니다. 먼저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컨퍼런스 교육 세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제사회인문연구의 성경용 이사장님과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 그리고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발표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먼저 유학시장 동향을 국제와 국내 동향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고등교육 분야 주요 협력 사업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학시장 동향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학생 규모는 1998년 200만 명 정도에서 2018년 560만 명으로 최근 20년간 2배 규모가 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증가의 배경으로는 각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적 수준이 향상된 점,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국가 간 언어 문화적 장벽이 완화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학생 유치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약 1,500만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제 유학 시장의 규모를 보면 영어권 국가 그리고 유럽권 국가가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1위로 20% 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0.1% 점유해서 2013년 1.7%로 약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에 대해서 영국 문화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각국이 유학생 유치를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중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이 유학생 지원 방안, 예를 들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등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수정 중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유학생 확보나 국제화 정도에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의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내 유학시장 동향입니다. 저희가 2020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16만 명을 달성하였으나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약간 줄어들어 15만 3천 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학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유학생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3%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24%, 그리고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순입니다. 과정별로는 여전히 학부 유학생 비율이 가장 많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의 유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비수도권 유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특히 박사과정이나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유학시장은 국경이 폐쇄되고 입국 제한 조치,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의 안전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시대 및 그 이후에 대한 새로운 유학생 유치 확보 전략 모색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용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에서 대학별,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제교육원의 3가지 주요 사업 소개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학생 유치는 각 국가를 현지 방문해서 유학생 박람회를 개최하고 부가적으로 사이버 박람회를 운영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올해는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사이버 박람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간 대학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하고 채팅 상담, 사이버 대학 홍보관 운영 등의 기능을 확충함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일부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재외공간이 주도하는 홍보관이나 박람회장을 현지에서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국내 대학과 그 박람회에 참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온, 오프 연계 맞춤형 한국 유학 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범적으로 강원도, 부산시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특화 지자체 사이버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입소문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SNS나 영상 등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의 입소문을 통한 유학 홍보 강화를 위하여 21개국 33명의 온라인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학생 채용 박람회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채용 면접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입니다. 학부 대학원 과정에 1년의 한국어 연수 과정을 지원하는 GKS 사업에서는 올해 156개국 1,300여 명을 신규 선발 초청하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 2주간의 자가격리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수학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입국, 자가격리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서 일부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의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을 폭넓게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500명의 GKS 학생들이 배출되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전 세계 정관계, 재계, 학계, 방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타일러 레시나 다니엘 린덴만 이 사람들도 전부 저희 GKS 학생 동문 출신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은 자라나서 한국과 자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문들의 대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 한국 대사관 주도로 64개국 72개 지회의 동문회가 결성되어 헌혈 행사, 각종 학교 지원 행사 등 다양한 동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원이 시행 중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현재는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평가 중이고 토픽 1과 토픽 2가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토픽 2에 최저 등급인 3급 이상을 필수적으로 습득하여야지 유학생으로 대학에 지나가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국민 참여 예산으로 현재 말하기 평가를 개발하여 일부 시범 운영하면서 내후년부터는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지필고사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비대면 인터넷 시험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은행으로 문제를 개편하여 문제를 더 자주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같이 개발 중입니다. 토픽 응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요. 2019년도 역대 최대 지원자인 37만 명, 83개국에서 37만 명이 응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응시 국가와 지역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42개국 시행 9만여 명의 응시 학생들이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인터넷 시험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편을 하고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면 토픽 응시 가능 인원도 대폭 증가하여 향후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및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김우정 부장님께서 아주 제대로 얼마 전 시각에 잘 발표 마무리했고요. 제가 보니까 마침 또 최근에 우리 유명한 가수 있죠, 방탄소년단 BTS라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 싱글에 영어권이 아닌 한국어로 된 노래가 1등을 한 것이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제 기록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스페인어로 된 노래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50 몇 년 만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을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얼마든지 IBT 방식으로 미래 사회의 어떤 한국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한국어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한국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 우수 사례로 이러닝 교육개발 국제협력 사례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제협력단 김용 단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발표 시간은 1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국제협력단을 맡고 있고 현재 대학원 일원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학교 사례를 발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수행했던 개발도상국가 수행했던 원격 교육 또는 일어링과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유니트윈 프로젝트 하나, 그다음에 한국 신탁기금 사업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이제 유니트윈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윈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실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국가의 대학끼리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대하고 숙명여대, 그다음에 저희 방송대, 교원대 이렇게 4개 대학이 이제 유네스코로부터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의 대학과 이제 연계를 해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방송대를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대학은 1972년도에 개교를 해서 원격으로만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대가 생기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을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그때 당시에 방송대가 필요했던 이유로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원격 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학 운영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재난 상황에 부닥치면서 원격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이런 IT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T 기반의 원격 교육인 e-러닝으로 잘 정착이 됐지만, 잘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격 교육을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원격 교육에 특화된 모델을 통해서 유니트윈 사업에 선정이 됐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개발도상국의 적정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교육을 잘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이 유니트윈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연구 중심의 사업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 이 유니트윈 사업은 하드웨어가 빠져 있고 오직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격 교육에 관련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 그다음에 그동안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차년도의 기간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를 할지 원격 교육에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혹시 이제 연수가 필요하다면 어떤 연수를 할지, 연수를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만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즉 원격 교육으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거, 교수자가 해야 되는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대학이 그동안 뭐 40-5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그거를 딜리버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하고 이제 협력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하고 이제 베트남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트리부반 대학교에 원격 교육 센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서 저희한테 협력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 베이스의 원격 교육이 아니고 우리 대학의 초창기에 했던 방법, 그러니까 우편이라든가 이런 교재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이 주였고, 이제 막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구한 건 뭐냐면 원격 교육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할 교수진들의 이제 원격 교육에 대한 역량이 전무하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인터넷 기반으로 원격 교육, 즉 이러닝을 하려면 뭐 솔루션도 많이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인 무들이라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미 설치해 놓고 시도를 하려고는 한 차이였습니다. 일단 그런 그 솔루션에 관련된 거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트리부반 대학교하고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한 거는,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일단은 그 대학 차원의 그 의사 결정자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트리부반 대학교는 그 센터라는 게 이미 조직이 있어서 그나마 나았었지만,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그냥 몇몇 교수님들이나 몇몇 구성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항상 기관을 방문하면 거기에 이제 정책 결정자들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어떤 것이 더 부족한지를 또 서로 토론을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의 원격 교육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단 정책 결정자들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리부반 대학교의 실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과의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현재 돼 있고 우리 방송대가 도와줄 부분은 어디까지고, 사실 저희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팔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방문했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했지만 작년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저희처럼 방송대 네팔 개방대학교가 막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일반대인 트리부반 대학교,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인데요. 트리부반 대학교와 네팔 OU하고 연계,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수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20명씩 이렇게 연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도 다 만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컨텐츠를 저희가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USB에 담아서 그쪽 현지 연수진에 DHL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연구진 분들께서 이제 자체 연수를 한 결과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줌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MS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MS 팀즈를 이용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MS 팀즈를 이용해서 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어차피 학교에 지금 못 오고 계시니까 집이든 본인이 이제 편한 장소에서 저렇게 접속을 해서 연수를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을 틀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올해는 비상 상황에 맞게끔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은 네팔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이카가 지원을 해서 이런 스튜디오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 솔루션들을 모두 갖춰 놓은 상태였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량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업 당시에 그 관계자들을 현지 연수하고 초청 연수하고 연수를 했지만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연수를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뭐 완벽하게 활용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점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이카 사업으로 훌륭한 시설을 해놨는데 이걸 좀 잘 쓰고 싶다. 방송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잘 쓰고 싶다라는 걸 요청을 했고, 특히 이제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뭐였냐면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이 베트남은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교육 문화가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학력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 꼭 그 성적에 따라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치팅을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아직 해결을 못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대도 올해 이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전에 이게 계획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재난 상황 때문에 사실은 빨리 구축을 해서 좀 시범으로 좀 적용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랑 그다음 이제 베트남 오픈 유니버시티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 시스템을 일단은 구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서로의 활용한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는 이제 한국 신탁기금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차 사업이 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1차 사업에 이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신탁기금 사업은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는 더 열악하죠. 원격 교육을 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IT 기반의 원격 교육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도 적정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고, 모잠비크 사례 같은 경우하고 르완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프리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재가 없다는 겁니다. 교재가. 그래서 모잠비크 쪽에서도 요청한 게 디지털 교재를 만들고 싶다. 이걸 카피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디지털 교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교환 작성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만들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돈이 없고 지원해 줄.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냐면, 요즘은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장비들이 좋아져서 교수자 1인이 자기 연구실에서 콘텐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강의는 그냥 연구실에서 찍거든요. 물론 우리 대학은 스튜디오가 있지만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그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안했던 건 뭐냐면, 저희 지금 아래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간단한 컴퓨터와 조명 시설과 그다음에 편집 장비 정도. 요게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걸 마이크로 스튜디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도국하고 협력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새롭게 마이크로 모델을 구축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면 구축을 합니다. 교수 연구실에.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전수를 해줬고, 소프트웨어는 모두 다 오픈 소스, 촬영, 편집 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유지 비용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안다도 같은 고민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방법은 모잠비크와 같은 방법으로 연수를 시작했고, 역시 여기도 작은 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만 간단하게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해보게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경험을 해야 되니까. 다행히 저희는 이제 DMC라는 전문 조직이 있어서 이제 PD 분들, 기술진이 같이 가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격 교육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화려한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맞는 적정 기술을 찾아내서 원격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이제 고등교육을 좀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용 단장님, 그 방송통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온라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대학들의 협력한 사례를 아주 그 시간 맞추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한국교육통계 분야 개도국 대상 컨설팅 성과라는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김청환 단장님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한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 통계를 이제 개도국에 또 기반으로 해서 개도국에 컨설팅했던 그런 사례를 지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제 1997년부터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종이로 통계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웹 조사를 하고 요즘은 뭐 DB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오는 등 굉장한 큰 발전을 이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경험을 개도국들하고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했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네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10년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10년 동안 개도국 총 9개 국가, 그러니까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9개 국가를 선정해서 그 국가들의 교육 통계 분야를 갖다가 컨설팅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1주기 지금 사업이 만료됐고 올해부터 2주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개도국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자체가 이미 이제 오래전에 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이제 우리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우리가 빚을 갚는 차원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발전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협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선진국과 더불어서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저희도 부응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세 번째로 개도국들이 이제 한국의 이 경험에 대해서 경제 개발 경험, 또 기술 경험,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대응과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방역 등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정말 개도국들이 같이 함께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지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왜 통계인가? 통계는 뭐 데이터인데요. 이제 데이터 시대가 우리 오기는 더 앞으로는 더 올 거고 하긴 하지만 데이터는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보면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출발하다가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에비던스의 기초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에비던스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단계를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요. 가장 정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제안들이 만들어지고 그 제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했을 때 설득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는 상당히 우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계 자료가 없거나 또 데이터 퀄리티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자체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질적 결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개발 협력에서도 통계 기반에서 우리가 개발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인 요구들이 많았고 UNDP에서도 2009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밸류에이션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에서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협력 계획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번에 특징은 지난번에 그 MDG 그 새천년 계획 때만 해도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SDG 영역에서는 교육 분야만 해도 34개의 지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통계가 없이는 개발 협력의 어떤 또는 개발 자체의 어떤 평가를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통계가 필수적이라는 걸 갖다가 이 SDG 사업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 지금 SDG 지표를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국가별로 이제 그 지표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약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가능한 건데, 이것도 여러 우리가 변수들, 지역, 성, 학교 등 이런 변수들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데이터만 현재 제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만 보더라도 전 많은 나라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역량인가? 저희가 이제 개도국의 통계 역량이 이제 키워드인데, 그럼 왜 역량이 중요한가? 그동안 뭐 우리가 개발 협력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뭐 많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왔죠. 여러 가지 물적으로 뭐 자원을 제공하고 또 개도국에 필요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은 여전히 개도국이고 여전히 선진국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생 능력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따라서 자생 능력을 키워 주어야 제대로 스스로 정말 성장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정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이 우리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따라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재 이 개도국 개발 협력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지원보다는 이제는 역량을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가능성들, 어떤 기반을 갖다 구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연구가 추진이 되었는데요. UNDP에서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SDG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 단순하게 선진국들이 가서 도와줘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자체적으로 통계 역량을 쌓고 조사해서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갖다가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추진됐었는데요. 저희 사업의 핵심 개념은 전 통계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통계와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희가 국제회의, 그 다음에 현지 방문,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초청해서 한국의 여러 통계 우수 기관들을 방문하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이번 1주기 사업에서는 3개 국가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아시아의 이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의 스리랑카, 그 다음에 북아시아의 몽골, 이렇게 3나라를 선정해서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방콕, 그 다음에 UIS가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한국의 경험, 저희가 한국의 이제 통계 발전 경험이 이제 완전히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뢰로운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핵심적인 역량인데 지금은 아시아 국가들의 역량이 적지만 저희가 3년 정도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 역량이 조금이라도 더 커져서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3년은 굉장히 작은 기간입니다. 적은 기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단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3년 정도 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확장돼가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한국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정해서 컨설팅을 추진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통계를 생산하고 특히 유엔에서 요청하는 SDG 통계를 생산할 역량이 정도 된다면 아마 그 나라는 그냥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통계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제도 기반 영역이 하나가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계는 조사하고 서비스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기 위해서 맨파워가 더 역량이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중요한 요소로 했고요.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가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개발 협력 사업에서 여러 경험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4가지 방법론을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철저하게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 수요자들이 대체 어떤 요구를 참여국가들이 원하는지 그리고 참여국들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직접 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인 것보다는 필드에 나가서 직접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쌓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컨설팅을 3년 동안 하면서 첫째 연도에는 주로 실태 파악과 요구 조사, 역량 진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컨설팅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컨설팅을 추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적인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이 3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 사업으로 발주한 그런 일이었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코이카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코이카의 연수 사업을 신청했는데 연수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하고 4년 동안 더 연수 활동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고요. 동시에 한 나라를 지정해서 ODA 사업으로 해서 발전하려고 지금 노력 준비 중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법이 막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교육부 인력, 통계 담당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베트남 역시 이제 교육 통계 센터가 좀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ODA 사업을 이제 베트남 편을 타겟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아직 이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베트남에서는 교육부 장관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스리랑카가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통계 여건이 좀 약간 미흡한 것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수라든가 일부 우리가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컨설팅에 대해서 수요원국들은 대체적으로 뭐 좋은 평가를 하지만 상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저희 사업은 뭐 올해부터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만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실 저희 사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협력 자체가 만나서 서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거기 가서 필드에 가서 경험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웹 세미나라든가 온라인 컨설팅을 추진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글로벌 협력 사업이 추진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미친 영향이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 생활 세계가 축소되고 온라인 생활 세계가 확대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생활이 우리 곳곳에 굉장히 이제 가깝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아마 코로나19가 종료되면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많은 일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나의 장점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있어가지고 접근성 기회는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프라인 미팅과 함께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된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KSP 사업이라든가 코이카 사업, 딥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교육 분야만이라도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일들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제 개발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국 경험 사례가 상당히 우수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KDI 같은 경우는 한국의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한 일들을 한때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또는 개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경험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콘텐츠 부분인데요. 역시 우리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이 콘텐츠화 시킬 수 있고 그 콘텐츠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들든 또는 어떤 오프라인 미팅으로 해서 그걸 소개를 하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뭐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아까 최수영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 협력은 뭐 뉴욕이나 파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말 진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적인 역량을 이제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국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제가 마이크로 컬리지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간 정말 특정 분야에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컬리지가 주목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증제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발협력 사업을 정말 개도국만 해도 뭐 100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아시지만 이게 대체 이 관련된 사업들이 대체 어디에서 뭘 이루어졌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빨리 우리가 트렌드 키워드라든가 그 다음에 협력의 어떤 중점 추진 사업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연수 부분인데요. 연수도 그동안 오프라인 연수를 기반으로 생각해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블렌디드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어떤 변화된 환경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연수 효과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연구하면서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은 김창환 단장님께서 교육통계 컨설팅을 통한 그 개발협력 지원 사업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그 사업은 10년 과제인데요. 저희가 좀 감사해야 될 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저희 기관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통계 저희 노하우가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알고 교육개발원 쪽에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지금 횟수로 벌써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더 이렇게 꾸준하게 지원해 줄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표인데요. 코비드 19로 인한 개도국의 교육 접근성 제고 EBS 캄보디아 사례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 운영 사업의 남한길 PM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EBS 남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그 EBS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EBS에 요구된 역할 그리고 EBS 교육방송 모델의 개도국 공유 현황을 소개드리면서 EBS 교육방송 모델에 기초한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운영 ODA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는 지난 2월 이후에 EBS가 보유하고 있는 8개 방송 채널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와 협력해 왔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초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EBS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EBS 라이브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TV를 통해서 학년별로 학교 수업 시간표에 맞춘 전 학년 생방송 수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초, 중고 12개 학년별로 EBS가 보유하고 있는 12개 이러닝 스튜디오를 각각 하나씩 배정을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 또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얻어서 EBS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TV 채널 외에 5개의 신규 TV 채널을 부여받아서 실제로 서비스도 12개 TV 채널을 통해서 각각 서비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 방안은 기존의 e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을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전국의 각 학교에서 각 학년, 각 학급이 온라인상에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진도 체크는 물론이고 어떤 그 학사 관리나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고요. 지금은 약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아마 지난 월요일 7일에는 교육부, EBS 캐리스가 협력을 해서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새롭게 그 실시간 화상 수업 기능, 여기에서는 뭐 출석 체크라든지 진도율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EBS가 시작이 된 거는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1년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모건 교수의 Systems Analysis for Educational Change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교육 시스템 개혁의 일부분으로 TV를 통한 교육 방송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USAID 차관으로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방송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방송 기자재 그리고 송신 시설을 구비한 것이 어찌 보면 EBS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운영 사업이 기재부를 통과하면서 기재부가 선정한 2020년 예산안 그 특색 사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기재부가 저희 사업에 이름을 붙인 게 여기 보시다시피 원조로 설립한 우리 EBS를 캄보디아에도 만듭니다. 이 문구였습니다. EBS가 EBS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진 것은 1990년입니다. 그 캐디 내에서 설비가 구축된 것은 74년인데 EBS라는 이름을 가진 건 1990년이고 그 이후에 97년, 2000년 거치면서 지금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EBS 위상이 변화했고 또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EBS의 역할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기된 EBS의 설립 목적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EBS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EBS의 어찌 보면 새로운 역할이 하나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지난 11월 19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원격 교육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가 교육 재난 상황에서 EBS가 좀 더 주체적으로 원격 교육을 대응해라라는 역할을 요구를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BS는 방송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는 더불어서 원격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이냐 온라인이냐 모바일이냐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콘텐츠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일 뿐이기 때문에 EBS는 지금 어느 하나의 매체를 고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여기에 역할을 총 집중을 하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 고민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EBS처럼 교육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하면서 또 독자적인 TV, 라디오, 온라인, 모바일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EBS만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개도국에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 그리고 국영방송인 VTV가 EBS 교육방송 모델에 기초한 신규 교육 채널을 런칭하고자 했었고, 그래서 2014년에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EBS가 다양한 컨설팅 사업 그리고 인력 연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베트남 교육 채널 VTV7이 개국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매년 EBS와 VTV7이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베트남 사례를 기초로 어찌 보면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운영 ODA 사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운영 ODA 사업은 지금 현재 과기정 통부 무상 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우정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우정통신부와 함께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 운영 사업이지만 이게 방송국 건물을 짓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어떤 ODA 사업과는 달리 저희는 방송과 온라인, 즉 미디어와 ICT를 활용을 한 콘텐츠 ODA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영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크게 6개의 사업 영역을 모듈화해서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있는 패키지형 사업입니다. 즉 캄보디아가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캄보디아 스스로 기획 제작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축해서 기획 제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를 현지 상황에 맞는 플랫폼 즉 TV와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데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영역별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우선 캄보디아 현지 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캄보디아의 교육 콘텐츠 수요에 대해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학교 교육 콘텐츠와 평생 교육 콘텐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또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사업 기간이나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한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캄보디아 측과 계속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너무 당연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된 콘텐츠는 중등교육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6개 학년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별 커리큘럼 기반의 강의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 관련해서는 문해 수리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교육 그리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 교육부를 비롯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젝트 중에 뉴 제너레이션 스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와 결합을 해서 학생 퀴즈쇼나 학생 토론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템 교육 관련해서는 다양한 포맷의 어떤 수학이나 과학 프로그램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각은 어찌 보면 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그 출장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캄보디아 교사들과 공무원 역량 강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사업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건물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가 제공한 건물, 그 건물 내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나 편집실 등을 배치를 하고 각 스튜디오 장비 역시 대형 스튜디오 장비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기자재로 구성해서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나면 결국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즉 웹과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플랫폼은 저희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캄보디아 스스로 계속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하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베이스로 해서 개발 단계에서 실제로 향후에 운영을 담당할 캄보디아 현지 인력들까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결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축할 온라인 플랫폼의 기본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EBS 온라인 클래스를 기본 모델로 하면서 크게는 콘텐츠 리소스 그리고 LMS나 실시간 화상 수업 평가 기능이 더해진 형태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교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원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디지털 캄보디아라는 정책 아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 여기에 저희 플랫폼을 연계를 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그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인프라라든지 디바이스 보급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캄보디아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이런 교육 콘텐츠가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없어서 당연히 이제 TV를 활용한 방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방송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 기자재를 구축하기에는 저희가 가진 제한된 예산, 제한된 사업 기간 내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상파 TV 채널의 일정 편성 시간대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는 2023년을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그 독자적인 지상파 디지털 채널을 확보해서 송출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무부처인 우정통신부 MPTC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소년체육부 MOUIS와 공보부 방송을 관장하는 MOI 그리고 EBS 이렇게 4개 주체가 참여하는 스티어링 커미티를 구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계획들을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협력 관계가 단순히 저희 사업 기간 내뿐만이 아니라 사업 기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만 캄보디아 교육방송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올해 한 해 동안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고 이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자재,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개발 인력 전수 등을 수행을 해서 2023년 3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례 현지 출장을 통해 가지고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다른 ODA 사업들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걸 또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EBS가 수행하는 첫 번째 ODA 사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영역 모듈화를 통한 패키지형 사업 그리고 ICT에 기반한 콘텐츠 ODA 사업이라는 좀 차별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 7대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인 한국의 교육 모델 공유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이것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방송공사 남한길 PM님이었습니다. PM님 저기 바로 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바로 이어서 약간 쉬는 시간이 있군요. 바로 이어서 패널 지금 발표하신 발표자분들과 지정 패널분들하고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분 발표자분과 그리고 세 분의 지정 토론자분께서는 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아까 저 발표자 네 분은 다들 저희가 다 소개해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지금 관련된 지정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맨 끝에 세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남한길 PM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교육부의 박혜원 서기관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숙명여자대학교 최동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장님이십니다. 지금 제 시계로 정확히 10시 16분,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20분간 지정 토론과 활발한 어떤 패널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지금 세 분의 지정 토론자 분들께 발표한 내용과 기타 내용에 대해서 한 분당 4분 정도씩, 4분 정도 더 이상 쓰지 마시고요. 4분 정도씩 해서 하고 나면 대략 한 8분 남습니다. 남는 8분은 지금 현장에는 저희하고 이제 많은 어떤 무언의 어떤 관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서 플로어에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끼리 자유롭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육부의 박혜원 서기관님부터 4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교육부 박혜원 서기관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향후 국제 협력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내년 이제 국제 협력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적 교류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EBS 쪽에서도 그렇고 방통대 사례도 그렇고 실제 협력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온라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학생 유치 전략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GKS 정보 초청 장학생 중심으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국립국제교육원 쪽에서 힘써 주시고 해서 많은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유학생 유치 전략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제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건의료 측면이나 이제 한국어, ICT 이런 쪽을 이제 크게 좀 3가지 관심사로 지금 꼽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를 향후 국제 협력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는 이제 EBS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TV 방송을 활용한 개도국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는 일단 기존 국제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계속 공유하고 저희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ODA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고등 쪽 교류에 많이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대학생 간 교류 쪽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직업교육 쪽으로도 중등 단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새롭게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중등 쪽 이제 인적 교류 부분이나 기존 이제 대학 간 교류 외에 이제 어떤 식의 교류를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교원 교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온라인 방식이나 이제 그런 연수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인증제 부분 개편이나 이제 어떤 식으로 유치 전략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이제 많은 지금 논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내년에도 사실은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한동안은 지금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의 국제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크게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회라고도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발빠른 대응이나 온라인 계약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저희가 국제 사회에서도 좀 공유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도 지금 계속 많은 그 사례를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해서 한국의 그 좀 더 국제 위상도 강화를 하고 조금 이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그 바운더리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아무래도 저 코로나 그 19 위기 어떤 온라인 관련된 부분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하는 거에 오늘 어떤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좋은 그 컨퍼런스에 와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캐디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5가지를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IID에서 발표한 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대학에서 이 관련 보직을 오랜 동안 수행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후방 효과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한데 지금 NIID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의 중심은 영어권에 치중되어 있어서 영어권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 또 기타 유럽의 비영어권 대학에 대한 분석이 기반이 된다면은 좀 우리가 활로가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많은 영어권 국가들은 조기 유학생들이 바로 진학을 합니다. 한 40% 정도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조기 유학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유학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학생 유치의 타겟이 조금 현 상황에 맞춰줘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쪽이 농업을 포함해서 직업기술교육 쪽의 고등교육이 여전히 유학생들이 인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BTS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 스포츠 쪽으로 상당한 디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도 더 하이어 디그리로 가면은 과학기술 쪽의 유학생들이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피턴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초점을 타겟을 집중화시키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을 많이 만들어라고 해서 많이 만들었더니 영어 과목을 많이 만든 것은 평가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어로 말을 하는 유학생을 유치한다라는 전략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아이들의 잡 마켓이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잡 마켓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어 트랙과 영어 유학 트랙을 두 개로 나누어서 대학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교육부가 그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유치 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방통대와 EBS의 정말 이 선도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들으면서 참 가장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분야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여전히 과기부 정통부하고 이 ICT와 관련된 기술 활용의 교육이 과연 우리의 브랜드로 나설 수 있다면은
이 과기부의 성과 사업도 되어야 하고 교육부의 성과 사업도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기부의 이 ICT는 크로스 커팅으로 다 걸리기 때문에 한 70%에 걸립니다. 지금 SDG 사업에. 그래서 과기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브랜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국제기구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스페셜리스트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한국이 해줬으면 하는 가장 그 현장에서의 디맨드, 즉 이 정책을 임플리멘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요구는 한국이 좀 통계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정말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게 RHQ가 됐든 HQ가 됐든 본부 입장에서 지역 본부나 이 국제기구의 본부 입장에서는 이 통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굉장히 고등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창환 단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이 통계 지원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ODA 차원에서는 별도로 기구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사실 추진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네이션 브랜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통계의 어떤 그 ODA 별도 특성화라든지 하는 부분들, 각 사업들의 ODA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황규희 본부장님께서 그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최수양 윤회복 원장님께서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김우정 국제교육원의 부장님의 고등교육 협력 그리고 김창환 단장님의 그 빅데이터 기반 교육 ODA 정보 분석 이런 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한길 EBS PM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뉴 제너레이션 스킬이라는 말씀을 아까 언급하셨고 그리고 또 그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더라도 이 비대면 사회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촉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 거래 운송,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온라인 학습, 온라인 회의 이런 것들이 전면화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마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자동화해서 AI 네트워크 이런 것이 활용이 되면서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있고 모든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도 중에서 교육 제도가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그 유학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공간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해외 대학에 그리고 외국 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인재 개발이나 활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박혜원 서기관님께서 이제 그간의 그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중등 직업교육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하나 더 말씀을 올리자면은 이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등 직업교육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고등교육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직업교육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A나 메디컬 스쿨, 로스쿨 이런 거 다 직업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더 특화한다면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디자인 스쿨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그 K 방역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보건 너싱 부분에 대한 것들 충분히 한국이 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정책 당국자들, 보건 정책이라든지 인력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육 ODA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제 실습 교육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습 교육에서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AR, VR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제가 한 30초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굉장히 고립화되고 있는데 이 고립화되고 있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공감과 연대 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글로벌 사회에서도 지금 자국 제일주의를 넘어서서 국제 질서의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어떤 연대 협력 그리고 재생산 과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 ODA 얘기가 좀 더 그 재생산이라든지 연대 협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열정적인 발표여가지고 지금 마스크가 코를 좀 내리고 있는데 약간 올려주시죠. 예,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이제 나름대로 좀 한 4분 정도씩 제가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혹시 좀 더 보완할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더 기다리시고요. 자, 지금 세 분 토론자분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발표자분들 중에서 차례대로 혹시 우리 김은정 부장님 간단하게 한 30초 1분 정도로요. 예. 네,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님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영업권 국가 분석, 사례 분석도 필요하다. 저희 알겠습니다. 저희 더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었는데 별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불차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기 유학생 진학과 관련해서 이 부분 중고등학교 유학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의 숙식, 기숙사 그리고 사춘기 시대에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생활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선결 과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업기술이나 문화예술, 과학기술 이런 부분이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지적이고 특히 이제 직업기술 교육이 저희가 이제 학사, 전문학사까지도 GKS 같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유학생 유치 그런 국제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 단장님 말씀 간단하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대학은 이제 원격 교육 중심 대학이니까 이 원격 교육은 사실은 이러닝 이제 IT 기반의 원격 교육이 이러닝이 필요하다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에만 매립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게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육 ODA에서는 원격 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제는 진행할 수 없다. 아까 이제 토론자분들, 발표자분들께서도 이런 원격 교육 도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관점에서 이제 ODA 사업 내용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 ODA 보면 직업, 고등, 초중등 이렇게 분절돼서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는 추진하는 기관들이 저희 대학 같은 이제 고등교육이니까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분절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추진 기관들끼리 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ODA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적은 규모의 ODA 작업은 해당 국가에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워낙 중국이나 다른 이제 여타 공여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교육 쪽은 규모도 작고 가 보면 굉장히 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규모도 좀 키우고 뭐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하다면 중등 직업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원격 교육 기반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이 자리에 외교부, 기재부, 코이카가 왔었어야 되는데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잘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창환 단장님. 네. 네, 저는 간단히 일단 최동주 교수님께서 또 좋은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통계를 가지고 뭐 개도국 사업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했던 영역이고 여전히 ODA 사업에서도 통계를 한다는 건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뢰가 좀 아직까지는 좀 덜 가는 어떤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네스코 통계국이라든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만나게 되면 이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개도국의 하이레벨 오피셜들 이렇게 공무원들 만나면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인식이 또 다른 사람들까지 많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미래 사회에 우리가 미래 자본의 핵심이 데이터인 만큼 이 데이터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고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제기구와 늘 계속해서 연대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저희 참조해서 발전 모델을 좀 더 저희가 찾아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남한길 PM님. 네. 네, 일단 세 분 토론자 말씀 감사하고 특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님께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EBS 같은 경우에도 관련 정부 부처가 교육부도 있고 과기정통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저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캄보디아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세계 정부 부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시작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에서 발의를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과기정통부가 받아 안았지만 실제로 사업 이제 짧은 경험이지만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저희가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공급자 중심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게 ODA 사업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원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찌 보면 저희 공급을 책임지는 공여국 측에서 어찌 보면 좀 헤쳐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ODA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이게 코이카 사업이냐, 교육부 사업이냐, 과기정통부 사업이냐 이렇게 좀 공여국 중심으로 일단 정해진 다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앞서 김영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ODA 사업만큼은 특히나 그 수원국에서 원하는 수요의 기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헤쳐 모여서 이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저기 혹시 그 황기 본부장님 혹시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 저기 박혜원 서기관님이 한 30초만 하시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러니까 올해 사실 교육부에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쉬워하신 그런 융합 사업이라든가 그 콜래보레이션 하는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이어서 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원래는 이제 시도교육청, 대학, 그다음에 이런 유관 기관의
교육 쪽의 유관기관만이 아닌 코이카나 이제 다른 쪽까지 다 모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코로나 직격탄으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임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부터 그런 코이카 국사협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알지만 저희 쪽도 이제 캐디에서 이미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 이런 쪽에 저희가 국제화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면서 좀 함께 들어와서 이런 융합 사업도 실제 발굴을 하고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사업에서 함께 좀 아이디어를 모아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통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건 굉장히 부탁인데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수요를 갖다가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짜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수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근데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그쪽 나라에서 이렇게 원한다라는 그 데이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실 수 있는 그 통계 쪽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30초, 근데 그 마지막에 또 우리 박혜원 서기관님이 제가 할 폐회사 정리를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등교육, ICT 그리고 방송 관련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진행된 그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